자, 생태계 두 번째 시간 군집입니다. 군집의 구조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군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기억을 해보면요. 개체 군들이 집단으로 모여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종들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서 상호작용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군집의 구성 요소부터 먼저 알아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의 종들이 섞여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영양단계에 따라서 생산자도 존재할 거고 소비자도 존재할 거고 분해자도 존재할 겁니다. 생산자는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식물, 조류 같은 것들에 해당을 하고요. 소비자의 경우에서는 이 생산자 걸 먹거나 자기들끼리 먹거나, 분해자의 경우에서는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 같은 것들을 이제 먹게 되는 경우가 분해자가 되겠죠. 그래서 물질 순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단순한 먹이사슬보다 복잡할수록 멸종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종이 생활을 할 때 있어서는 각자의 갖는 위치와 역할이 정해져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을 가지고 경쟁을 해요. 그러면 중복이 될수록 많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토끼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람쥐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둘 다 도토리를 먹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먹는 먹이가 겹쳐지겠죠? 다른 종이에요. 그런데 생태적 지위가 겹치게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둘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가지고 싸우느냐 또는 살 공간을 가지고 싸우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있을 거고요. 우리는 이걸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로 구분을 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이 있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먹이와 살 공간이, 서식지인 공간이 겹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관계에서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우리는 식물 군집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은요, 크게 네 가지로 군집 구조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점종, 핵심종, 지표종, 희소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점종은 군집을 대표하는 종이고요.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우점종의 이름으로 군집의 이름을 부릅니다. 참나무 숲, 이런 거는 참나무가 많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 숲, 이러면 소나무가 많다, 이런 말입니다. 반면에 핵심종의 경우에서는 우점종까지는 아니지만 군집구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불가사리와 수달이나 비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불가사리는 상위 포식자이고요. 수달이나 비버들은 습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군집 내에서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핵심종이라고 불러요. 지표종도 있는데요. 지표는 어떤 걸 지시해 주는 거예요. 이 땅의 성질이 어떤 것이고 이 환경이 어떤 것이니까 내가 얘를 알려줄게 라는 성질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유류라고 하는 것은 균류와 조류가 이제 합쳐져 있는 것인데요. 상리공생중이거든요. 상리공생중. 그래서 SO2라고 하는 이제 환경 오염의 정도인데요. 이 이산화황이 적을수록 지유류가 잘 살아요. 그래서 깨끗한 곳에 잘 사는 것이 바로 지유류가 되겠고요. 지유류가 있는 곳은 깨끗하겠구나, 공기가 맑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에델바이스는 고산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산을 타고 오르는 사람들이 에델바이스가 있으면 아, 내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겠구나를 추정하는 데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희소종은 개체수가 매우 적은 종을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식물들을 조사를 해야지 우점종인지 핵심종인지 지표종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점종을 카운트하는 방법을 방형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형구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방형구를 계산하는 방법은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예요. 자, 선생님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나가고 있었었는데 얘들아 지나갔는데 개나리를 봤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네 봤어요 라고 했어. 그럼 얼마나 자주 봤니? 라고 했었을 때 아, 사방팔방에 널려 있었던데요. 그럼 얼마나 많았는데? 라고 이만큼, 저만큼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수치화하는 방법이에요. 밀도라고 하는 것은 그 면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만약에 한 곳을 굉장히 빡빡하게 있었으면 밀도가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나리 밭 같은 곳에 갔었으면 밀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나 자주 출현을 했는지, 내 눈에 얼마나 많이 보였니? 얘는 빈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방형구 수 중에서 특정 종이 출현한 방형구 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방형구를 4개를 사용을 했어요. 방형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네모란 판 안에 격자 아래에 이렇게 있는 게 하나, 둘, 셋,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개의 방형구에서 얼마나 많이 등장했니? 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의 방형구가 있는데요. A종이 출현했나요? 그랬네요. 얘는요? 출현 안 했죠. A종 네모예요. 얘는 출현했고 얘는 안 했고. 그러면 4개의 방형구 중에 몇 개만 출현한 거다? 2개만 출현을 한 거다. 빈도가 4분의 2, 2분의 1, 0.5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피도는 뭐냐면 덮는 정도예요. 그래서 피부할 때 그 피자거든요. 덮었다라는 말인데요. 어떤 식물체를 보면 꽃잎이 이만해요. 근데 어떤 식물이 이만해요. 그럼 어때요? 피도가 뭐가 더 클까요? 이 식물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지표면에 누가 얼마나 더 덮고 있니? 라는 걸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걸 피도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문제에서 피도는 이제 힌트를 주거나 아니면 값을 제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밀도의 경우에서는 면적분의 개체수이죠. 그래서
수분의 뭐 미터 제곱, 이제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단위를 쓸 수 있지만 개수분의 개수, 단위가 없죠. 면적분의 면적, 나눠지니까 단위가 없어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퍼센트로 단위를 바꿔주게 됩니다. 상대 밀도는 전체 밀도분의 특정 중의 밀도, 전체 빈도분의 특정 중의 빈도, 피도는 전체 피도분의 특정 중의 피도. 퍼센트니까 당연히 100%겠죠. 100, 100, 100. 그래서 합쳐진 중요치라고 하는 것은 300. 각각은 100씩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치가 가장 큰 값이 5점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값은 300이 되겠죠. 그래서 각자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해보았었는데요. 밀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해봅시다. 자, A라고 하는 거 방향구가 7 곱하기 1이니까 총 1이겠죠. 1이 4개 있으니까 4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이 중에서 A종의 밀도를 해볼 건데요. 밀도를 개수를 세볼게요. 종이 몇 개가 출현했을까? 하나, 둘, 셋, 넷, 4개가 출연을 했네요. 이렇게 개수를 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빈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4개의 방향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A는 여기와 여기에 출연했다. 2개. 자, 그다음 P도라는 건 무엇이야? 여기서 이미 값을 주었어요. A종이 0.04를 다 덮는다라고 말을 할게. 그래서 P도는 보통 값이 주어지니까요.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아마 추정컨대 지금 P도는 식물당 모두 다 그냥 동일하게 0.01로 줬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개니까 0.04, 얘는 9개니까 0.09, 얘는 동일하게 12개니까 0.12가 되겠습니다. 상대 밀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밀도 총 8이잖아요. 8분의 해당 종 분의 1 곱하기 100. 상대 빈도라고 하는 건 전체 2 분의 0.5 곱하기 100. 2.5네요. 자, 그 다음에 상대 P도라고 하는 것은 다 더했을 때 0.25 분의 0.04 곱하기 100. 다 더했었을 때 값이 이렇게 되고 이 중에 값이 제일 큰 138이 5점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씨가 5점 종이 돼요. 얘 수능 특강에 있었던 문제니까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군집의 종류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군집의 종류는 층상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위쪽으로 갈수록 빛의 양이 많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빛의 양이 적어지게 되겠죠. 위쪽은 그래서 쭉쭉 키가 자라서 높은 햇빛을 많이 받는 교목, 교가 이제 높을 교자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교목이 됐을 거고요. 교목보다 좀 등급이 떨어진다. 2등이다라고 해서 아교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키가 허리만 이제 한 2m 정도 되거든요. 내 키가 2m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 2m 이하 정도 되는 걸 관목이라고 불러요. 이 관자가 뭐냐면 물을 댄다는 소리거든요. 아래서부터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대충 요 정도 키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을 댄다라고 해서 관목이라고 하고요. 그보다 아래는 풀이라고 하는 초본. 그리고 그 아래는 이끼라고 하는 선태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집의 종류를 땅이냐 물이냐에 따라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땅이냐는요,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기온이 이제 좀 추운 곳이다 이러면 툰드라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열대 지역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강수량에 따라서도 숲이냐 초원이냐 사막이냐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요, 고여 있는 것이냐 바다냐에 따라서 담수와 해수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수평 분포와 수직 분포는 온도, 강수량, 온도 차이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물 군집은요,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군집이 천, 옮겨진다, 이, 옮겨진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군집이 변하는 걸 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이 계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건성천이와 습성천이가 있는데요. 건성천이는 맨땅, 습성천이는 물기가 있는 곳을 말을 해요. 건성천이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맨 땅 아무것도 없었던 용암이 있었던 그 대지에다가 마구잡이로 살 수 있는 좀 이렇게 예민하지 않은 식물인 지의류가 첫 번째 개척자가 되어서 땅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때 지의류라고 하는 건 지는 땅에 옷을 입는 첫 번째 옷을 입는 애를 지의류라고 하고요. 이 지의류가 만들어지게 되면 초원이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위에 2m짜리의 관목, 그 다음에 햇빛을 많이 받는 양수림, 이 양수림들이 많이 자라고 나면 그 아래쪽으로는 그늘이 지겠죠. 그래서 음지 식물들이 조금조금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양지와 음지가 같이 섞여져 있는 호남림, 그리고 얘네들은 예민하지 않으니까 쭉쭉 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극상은 음수림이 돼요. 극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극도로 안정적인 상태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요. 생물량과 다양성이 최대인 상태를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군집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대부분의 상황이 좋다면 이 끝을 향해서 가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끝을 향해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일반적으로 온대 지역에서는 음수림이 극상인 상태예요. 그래서 개척, 맨 처음에 땅을 만들어준 건 지의류, 끝은 음수림이 되겠습니다. 2차 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미 땅은 있지만 식물 자체가 많진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쉽게 다시 풀들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걸 바로 2차 천이라고 하고요. 토양이 이미 형성된 곳에서 시작을 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초본 풀이 개척자이고 초원이 형성돼도 1차 천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요. 습성천이도 마찬가지로요. 가난한 이제 영양분이 있었다가 점차 많아지고 습원이 되고 나면 습지예요.
초원으로 이제 땅에 메워지면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2차 천이 시작은 초원, 1차 천이는 지유류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극상은 음수림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유류는 조류와 균류의 상리 공생체라고 했었는데 오른쪽 봅시다. 균류와 조류라고 되어져 있는데 조류는 균류에게 탄소를 동화해주고요. 균류는 조류에게 서식지를 보호해줘요. 서로 이득이 되는 관계이다. 상리 공생이다 라고 부르습니다. 용어 정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군집의 끝, 개체군의 상호작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첫 번째 글자를 따서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포식과 피식 같은 것은 공격할 기분이다. 언제 공격할지 모르겠죠? 공생, 그 다음에 경쟁, 기생, 분석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 사이의 상호작용이고요. 경쟁은 생태적 지위가 중복이 됐을 경우에 서로 맞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니까 서로 다 손해가 되겠죠. 이 중에서 심지어 한쪽이 사라져서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걸 경쟁에서 베타, 배척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베타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분서라고 하는 것은 싸우지 말고 우리 그냥 나누자라고 해서 나누는 것을 서식지 같은 거를 분리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서라고 해요. 생활 공간이나 먹이 활동 시간을 나누는 것을 말을 합니다.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 사이에서 그냥 함께 공동체처럼 생활을 해볼래? 라는 것인데요. 서로가 이득되는 관계를 상리, 한쪽만 이득이고 한쪽은 득도 손실도 없어요. 그거를 편리라고 해요. 그 왜 선생님 한쪽만 편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걸 편이라고 해요. 어느 쪽 한쪽만 이득을 얻는다를 편리라고 합니다. 두 개체군이 모두 다 이익을 얻는 경우는 흰동가리와 말미잘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이 한쪽은 보호를 해주고 한쪽은 양치질을 도와줘요. 위생성을 도와주고요. 뿌리옥박테리아 콩가식물은 유명하죠. 뿌리옥박테리아는 콩가식물에게 질소 고정을, 콩가식물은 뿌리옥박테리아에게 이제 밥과 서식지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개미와 진딧물도 관계에는 한쪽은 수액을 제공해주고 한쪽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진딧물을 몸에 들고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동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편리공생은 대부분은 이제 학문 쪽에 좀 숨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나 아니면 이제 붙어가지고 이동을 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어서 이득을 얻는 쪽이 존재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기생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마지막 피식과 포식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스라소니와 눈신토끼 할 때 보았을 텐데요. 주기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나올 때도 있고 이 그래프가 나올 때도 있는데요. 그냥 흐름을 색깔로 이렇게 매칭을 한번 시켜보았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포식자의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피식자의 개체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방향으로 벡터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외울 때는 반시계 방향을 돌 때는 포식자가 Y축에 있다. 시계의 방향일 때는 피식자가 Y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로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서 표를 준비해봤어요. 종관경쟁은 서로 마이너스, 편리공생은 한쪽만 득, 상리공생은 서로 윈윈, 기생은 한쪽은 플러스이지만 한쪽은 완전 마이너스. 포식과 피식도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예요. 먹는 애가 플러스겠죠. 이 플러스일 때는 개체수가 증가하는 방향, 마이너스일 때는 개체수가 감소하는 방향. 심지어 멸종은 경쟁 베타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군집과 관련된 설명이었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